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창원 마음과 마음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봉희 원장입니다. 제가 부탁받은 강의는 코로나 시대의 심리방역, 불안과 거리두기에 대한 심화교육 과정으로서 강의를 부탁받았습니다. 일전에 6월 2일 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무자 온라인 교육으로 아동청소년 정신질환의 이해와 개입 방법이라는 주제로 그때 강의를 했었는데요.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그 강의를 듣고 이렇게 이어서 참석해 주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오늘 이제 처음 기회가 되어서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특정 주제를 가지고 좀 깊이 있게 심화 과정을 부탁받은 김에 앞에 제가 이루어졌던 이렇게 브로드한 전체적인 넓은 그런 강의를 기초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좀 더 이제 세부 주제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에는 세부 주제에 대한 심화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과정은 10월 28일, 오늘은 불안과 거리두기라고 해서 아동 청소년 불안, 강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릴 거고요. 그리고 11월 4일 다음 주에는 우울과 거리두기라고 해서 아동 청소년 우울, 자해 행동 등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안 강박에 대한 불안과 거리두기 내용을 다루는 시간이 됩니다. 제가 부탁받을 때는 사례 중심으로, 그리고 학부모 상담 및 청소년 상담 시에 좀 그래도 유의할 수 있는, 좀 더 참고할 만한 그런 내용을 조금 설명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사람을 직접 대하고 상대로 어떤 면담을 하고 조금 진행에 들어갈 때는 자꾸 삽질한다는 느낌을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맥락을 우리가 다 구성하거나 갖출 수도 없고, 또 우리 마음 같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다 그 사람이 처한 맥락을 다 알 수 있지도 않고요. 그래도 삽질을 해나간다고 한다면, 그 스피노자의 이야기지만 깊이 파려고 한다면 넓게 파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서 깊이 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개입, 필요한 면담, 그리고 적절한 위기 개입을 하려고 한다면 넓게 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건데, 그런 부분들을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사례 중심으로 배우는 것이 저희들도 역시 뭐 전공의 과정이라든지 어떤 수련 과정에서 제일 유용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과정이란 것도 알고 있지만, 이렇게 이제 대중 강연식으로 실무자 쌤들을 모아서 강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뭐 지식의 어떤 정도라든지 이런 차이들이 서로가 동일한 이제 집단이 아니거든요. 해서 사례를 중심으로 이렇게 강의를 해 들어가기에는 이해할 수 있는 정도도 좀 다를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 또한 제가 이렇게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에는 제가 내용을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저에게 권유를 했던 그런 학생일 수도 있고, 또 이 지역사회에서 이제 만나볼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해서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을 또 보호해준다는 측면에서는 또 조심스럽고 위험한 것도 있습니다. 해서 사례를 별도로 이런 학생이 있고 이런 사례가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간간히 어떤 내용을 설명을 할 때, 그럴 때 이렇게 좀 만나봤던 친구도 있고, 또한 이런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런 학부모에게는 이런 게 도움이 됐던 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좀 설명해 들어가는 게 좀 더 유용할 것 같아서 그런 점을 조금 양해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상의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사회를 이루고 안전을 이룩하면서 우리는 살아왔었습니다. 사회 언어적 환경을 구성해 나가면서 감염병에 대해서는 비교적 안정되고 일관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여겨왔지만, 코로나 감염과 그 확산으로 인해서 기존에 통용되어 왔던
그런 언어적 규칙이 경직된 행동이 되고 새로이 변화된 여러 가지 사회 언어적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죠. 이렇듯 견고한 언어적 관계 구성이 불안의 확산과 증폭에 영향을 주기에 우리로서는 어떻게 이 관계를 느슨하게 다시 만들고 심리적 공간을 확보하며 나의 가치와 일상과 안전과 친밀감과 다시 연결시켜 나갈 것인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그런 적응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겨난 불안에 대한 유연한 대응과 다양성을 다시 확보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은 치료 현장에서도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대하거나 이끌어 나갈 때에도 그런 부분들이 요구되는 그런 시대적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따른 어떤 심리 방역을 어떻게 해나갈까 하는 주제가 있기도 하지요. 앞전 이제 기본 강의에서 제가 내어드렸던 참고 자료기도 할 건데요. 그때 파일을 받아보신 분도 계실 거고, 그때가 이제 학교 기간 동안 나타나는 고발 연령대에 따른 이제 증상이라든지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그러한 증상들 속에서 불안과 걱정이 많은 학생, 즉 불안 공포증을 보이는 경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심해져서 이 초중교 때 이때가 조금 피크를 그리고 점차 이렇게 쭉 가는 그런 흐름을 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파트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불안과 걱정이 많은 청소년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불안,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대표적인 흔하게 겪는 그런 정서 중에 한 가지 아닙니까? 불안 자체가 아예 없어야 된다, 담대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나친 불안 또는 심한 긴장을 느끼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대상에 대한 번져나가는 그런 불안 또는 이에 동반되는 두근거림, 식은땀, 과호흡, 떨림, 소화불량 같은 또는 두통이라든지 체한 것 같은 느낌 이런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이 동반되는 그런 불안들이 불안 장애에서 다루는 그런 불안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한 것은 누구나 경험하는 감정이고 일시적인 공포와 불안은 정상 발달 중에 흔히 겪게 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제 과도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학업이라든지 또래관계, 대인관계, 가족관계,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사회적, 직업적 기능의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게 만들고 성인까지 이런 패턴이 이어지게 되면 여기서 삶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적절한 발굴과 적절한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안장애를 경험하는 경우는 아동의 5%에서 18%, 흔하게 불안이 좀 지속적으로 겪는 것까지 다 잡으면 5명 중에 1명, 20%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경험한다고 하고 조금 더 이제 크고 나면 청소년 기에는 0.6에서 7%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한 불안장애로는 나이가 어릴수록 많이 겪게 되는 분리불안장애, 그리고 공포증, 사회공포증, 범불안장애 등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공포증이면 공포증 하나만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장애가 서로 공존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 앞전 기초 강의 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약 20% 가까이는 ADHD나 컨덕 디소더, 불행장애 같은 행동 문제가 같이 동반되어서 겪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 이제 학교도 빠지고 비행을 많이 일삼고 가출도 하고 그런 친구들을 이제 만나보게 되었을 때 근데 이 아이 안에서는 까짓 거 다 제끼고 내가 학교 안 나가버리면 되죠. 이렇게 세게 보이는 모습 그 이면에는 자꾸 긴장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내가 주변 아이들한테 친구들한테 보이게 되면 그러면 이런 걸로 쫄보냐 겁쟁이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까봐 좀 더 이런 불안을 떨쳐내고 회피하는 방법으로 음주를 한다든지 비행을 일삼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겪기 때문에 동반자란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다른 동반 증상이나 행동 문제, 어려움이 없이 순수하게 제가 너무 불안하다고 찾아오는 환자분들은 그러면 저희들은 훨씬 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현대의학이 많이 발전한 것도 있고 이해하기 쉬운 부분도 있고 개입하기에 좋은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 가지가 중첩되어 있고 복합적인 경우는 항상 어렵죠. 근데 아동 청소년들이다 보니까 너가 이제 불안할 때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도 불안이 어떤 건지 제대로 표현하기를 어려워하거나 인식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울거나 놀라거나 짜증 부리거나 이유 없이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신체화 증상이라든지 또는 짜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이것은 아직 감정의 분화 또는 감정에 대한 어떤 명명, 라벨링 자체가 아직 많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불편한 느낌을 느끼기는 하지만 이것이 짜증나는지 찝찝한지 외로운지 허전한지 텅 빈 것 같은지 분화가 잘 안 돼 있다라고 하거든요. 해서 불안하니? 라고 하는 질문을 하기보다 요새 뭐 때문에 좀 답답하거나 짜증나는 그런 일은 없니? 좀 많이 불편하거나 속상하거나 힘든 건 없어. 또 무슨 걱정을 하면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길 수도 있는데 요즘 그래서 자꾸 걱정되거나 아픈 데는 없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나 간접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 한결 더 좀 유용하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꼼꼼히 보시면 유용한 측면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다시금 이제 기본 시간에도 했지만 수인학이라고 하는 것, 그 과정도 이와 같은 이 방법이 될 거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리마인드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다시금 그 수인학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나이가 어릴수록 흔하게 경험하는 불안장애 중에 대표적인 것은 분리불안장애입니다. 이것은 집이나 친밀한 사람들로부터 떨어질 때 공포와 불안을 경험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분리가 예상이 되거나 발생했을 때 그때 찾아오는 어떤 불안에 압도되기도 하고 울고 두통이나 복통 등 신체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불안과 신체 증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연결 과정은 뒤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개는 이제 분리 상황에서의 강한 불안감 또는 회피로서 학교 등교를 거부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학교를 못 나올 만큼 이제 힘든 아이들은 발견이 조금 더 빨리 되기도 합니다. 해서 학교를 여러분들도 다 다녀보셨겠지만 학교를 빠진다는 게 참 쉬운 과정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압박이라든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해서 학교를 못 나올 만큼 힘든 게 있다고 할 때는 좀 더 상위에 들어가거나 관심을 가지면 보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빨리 발견하기가 수월할 것 같고요. 실은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어려워진 지점도 이 지점입니다. 어쩌면 이제 접촉을 막기 위해서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또는 뭐 빠른 학교라든지 또는 가정 돌봄이라든지 가정 학습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되고 가능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안이나 좀 회피 반응으로 학교를 안 나가려고 하거나 피하는 경우가 조금 많이 마스킹 되다가 다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고 학교를 나가려 그러면 이게 적응상의 어려움인 건지 아니면 이런 불안들이 있다가 이제야 오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감별이 어려운 지점도 되기도 해서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근무를 하실 때는 뭐 정식으로 수업이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못 나온다라고 하면 학교를 못 나올 만큼 어딘가 불편하거나 힘들다라고 위기로 여기시게 되면 좀 더 발견이 쉬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포증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공포가 특징이고요. 그래서 동물이라든지 피, 높은 곳, 폐쇄된 공간, 엘리베이터, 비행 등의 이제 공포를 느끼는 특정 대상이 있는 경우를 스페시픽 포비아, 이제 공포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포증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개인적으로는 많이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특정 대상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접근을 조절한다든지 만나지 않거나 피해버리는 걸 통해서 또 컴펜세이션, 보상이든 대응이 좀 더 수월한 그러한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연화가 되어가지고 보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조건화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공포를 유발하는 대상이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반드시 나나 타인 또는 가족에게 해가 가해질 것 같은 그런 믿음이 강렬하다 보니까 불안에 엄청 압도되고 심하게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포증도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네, 다음으로 사회공포증, 대인공포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불안장애를 앓고 있다라고 어떤 이미지를 떠올려 볼 때 가장 흔하게 떠올릴 수 있는 경우가 사회공포증일 것입니다. 대인관계 상황에서 과도한 불안을 느끼는 것이 특징인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거나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는 어디서 발표를 해야 되거나 수행평가를 과제로서 친구들 앞에서 어떤 연설을 해야 되거나 선생님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될 때 그럴 때 과도하고 지속적인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이죠. 얼굴도 붉어지고 몸도 떨리고 머리도 멍해지고 땀이 나고 심장이 빨리 뛰고 이런 다양한 신체 증상들이 유발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도 잘 발견이 쉽고 이런 것을 몇 번 경험하게 되고 나면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한 회피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능력이나 과거 행동의 적절함, 타인에게 인정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새롭거나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또는 정확하게 제대로 내가 해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상황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도하고 지나치게 걱정을 하게 되죠. 보통은 사회공포증이 바로 오기보다는 뒤에 이제 설명드릴 공황장애를 마이크로하게라도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뒤부터는 그런 상황들이 올 것만 같아도 미리 예기 불안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증상을 다시 걱정을 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지는 조접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범불안장애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범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도하고 조절되지 않는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는 것이 특징이고 보통 그런 걱정의 주제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가질 만한 그런 주제들이긴 합니다. 지금처럼 여러 가지 코로나라든지 또는 자기 자신의 진로라든지 여러 가지 나라의 정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할 법한 일은 맞는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오래 심하게 비현실적으로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지요. 마치 사서 고생하는 것처럼 계속 불안과 걱정을 달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예인들 덕분에 또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공황이라고 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공포가 예고 없이 확 찾아오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10분 이내에 최고조에 도달을 하게 되고 수십 분 정도 지속되는 강렬한 공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내가 경험하는 불편감과 더불어서 숨도 잘 못 쉬겠고 그리고 심계항진, 심박수가 빨리 올라가고 가슴 흉통을 느끼기도 하고 질식감, 목에 뭔가 꽉 끼어있는 느낌, 어떻게 하더라도 숨이 편안해지지 않고 답답한 그런 느낌, 그리고 과호흡을 하게 되니까 손발이 저리고 조금은 피도 잘 통하는 것 같지 않고 약간 온몸이 굳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메스껍고 토할 것 같고 마치 죽을 것 같은 이러한 불편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제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몇 번 맞이하게 되면 다음에는 이런 상황이 올 것 같은 장소에서 위축이 일어나거나 그런 장소를 가지 않아서 위기를 대비를 하는 그런 회피 행동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지장을 주기도 하지요. 이런 증상이라든지 질환을 이해할 때 접근하거나 떠올려 보실 어떤 프레임이 바이오 사이코 소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기본 강의 때 이제 여러분들께 깊이 다뤘던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심화 과정이니까 보다 더 생물학적인, 신체적인 어떤 기전에 대해서 보다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몸이 결국에는 작동을 하고 우리는 팔, 다리 또는 위장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조절하고 관장하는 신경계 그리고 신경의 다발 덩어리인 뇌에 관심이 좀 더 많은 과입니다.
우리가 몸을 쓰면 바뀐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계속 기타 연주를 하거나 사용을 하게 되면 결국 뇌를 계속 쓰는 거라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에서는 맞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뇌를 잘 사용할까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계속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계신 것처럼 이렇게 신경계는 쓰면 바뀐다는 면에서 몸과 같습니다. 이런 숲이 있다고 봅시다. 이 숲에는 사람이 오고 가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길이 나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이렇게 길을 건너가거나 어떻게 지나가다 보니까 계속 다니다 보면 좀 더 평평하거나 나무가 없는 곳을 찾아서 이렇게 다니겠지만, 꾸준히 다니다 보면 길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길이 닦여지고 나면 이제는 굳이 길을 놔두고 숲을 속을 헤쳐나가면서 어떤 다른 장소를 가보려고 시도하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길이 있는 곳으로 비가 내리면 물이 고이기도 하고 사람들이든 동물이든 다니게 되죠. 그래서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길이 확장되거나 유지가 되게끔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놀라는 어떤 반응이라든지 어떤 것을 느낀다고 하거나 대처하는 것이 한번 길이 닦이게 되고 이것이 이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 회로는 계속 살아나게 됩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불안을 느낀다고 할 때 머리로만 불안을 느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되게 불편을 경험하는 것은 심장박동이 조절되지 않고 빨리 뛴다든지, 호흡이 답답하다든지, 소화가 되는 것 같지 않다든지, 어딘가 체한 것 같다든지, 이런 신체 증상의 불편이 동반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괴로움을 느끼게 되지요. 머리로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하더라도 몸이 불편하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이유는 여러 신경계가 뇌와 말초신경계까지 다 연소속상에 이어져 있기 때문에 따로 놀게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몸이 금방금방 즉각적으로 유기적으로 대응을 하고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진화를 해올 때 이렇게 위험인식을 정말 빨리 할 수 있도록 진화를 해왔고 그런 몸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진화적으로 이런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겨나는 것을 진화적 준비 상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현대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찌 보면 이런 총이라든지 이런 자동차, 전기, 날카로운 칼,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는 더욱더 위험할 수 있고 조심해야 되는 그런 물체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난감 총을 보거나 실제 총을 본다 그래서 화들짝 놀라고 경기 반응을 일으키거나 불안하고 두근거리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차들이 우리 길 옆을 마음껏 지나다닌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험에 따라서 놀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안전하게 느끼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화적인 준비 상태라고 이야기를 부르는 것은 이렇게 말려진 어떤 로프를 보고 갑자기 뱀인가 해서 깜짝 놀란다든지, 거미를 보고 놀란다든지, 어떤 피를 보면 좀 뭔가 혐오감이 들고 놀란다든지,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과거에 우리가 진화를 거쳐오면서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로 위험할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좀 더 쉬운 혐오감을 가지거나 그런 장소를 피하게 되는 그런 진화적인 준비 상태, 몸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것도 도움이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뱀을 보게 되면 이것이 실제인지 장난인지를 떠나서 곧바로 바로 도피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장은 두근거리고 소리를 지르게 되고 호흡도 가빠지고 몸에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순식간에 바로 깜짝 놀라고 작동을 하게 되지요. 놀람 후 무슨 이런 장난을 치냐 이런 반응이지, 먼저 물리거나 만져본 다음에야 물린 다음에 뱀이었구나 이렇게 놀라지는 않습니다. 이런 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뇌의 여러 가지 부위 중에서도 아미그달라, 편두체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라이크 디스라이크를 금방 인식하게끔 하고 바로 곧장 대응에 돌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동물대라고 부르고 해서 이제 이렇게 동물 한 마리 얹어 놓은 건데요. 이런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아미그달라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에는 이 주변 실제 상황들은 그렇게 고려하거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표정이 어떻는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것 같거나 또는 깔볼 것 같거나 거절할 것처럼 이렇게 내가 이 신체 반응에 힘입어 보고자 하는 것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시야가 주의 자극이 좁아지고 위험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이 터널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그 순간에는 옆에서 아무리 안심을 하고 달랜다고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이 크게 와닿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심장이 멈추면 혈액순환이 멈추고 그러면 곧 사망한다고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죽지 않기 위해서 계속 뛰라 이렇게 심장의 박동을 조절하고 계십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시면 어떡하려고요? 하지만 우리가 일일이 이렇게 심장 박동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뛰라거나 늦게 뛰라거나 빨리 뛴다고 이렇게 조절하지 않아도 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태어난 이후부터 우리 몸은 이렇게 알아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해서 이런 것들을 알아서 돌아간다고 자율신경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율신경계가 관장하는 것은 이러한 심장박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호흡이라든지 또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까지만 어떻게 할 수 있지 먹은 이후에 소화 과정이라든지 움직이는 과정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처럼 몸이 알아서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앞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가 위험이라고 이렇게 알아차리는 그 순간이 되면 이 속도가 감속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개는 위험이라고 인식하면 금방 놀라게 되고 심장박동은 왕 돌아가게 되죠. 이것은 우리가 꼭 위험을 인식할 때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를 하거나 다음날 소개팅이 있다고 설레어하거나 어떤 소풍을 기대하거나 하더라도 설레이고 가슴 두근거리고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위험을 인식할 순간이 훨씬 많습니다. 해서 위험하다고 인식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왕 돌게 될 때 가슴이 콕콕 아프다든지 좀 저린다든지 심장박동이 빨리 뛴다든지 또는 물 밖에 나온 물고기처럼 숨을 답답하게 느낀다든지 이런 일련의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심장박동과 호흡뿐만이 아니라 위장관에 있던 그런 피가 근육으로 바로 옮겨가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호랑이를 봤다 라고 할 때 호랑이네? 하고 그대로 음식을 먹고 있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더 먹고 있다 보면 두 번 다시 못 먹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지금 먹을 때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고 반응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이런 판단이 일어나기 전에 위장관에 있던 피가 바로 근육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속도 뭔가 더부룩하고 체한 것 같고 속이 메스껍고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거나 숨이 가쁘거나 이런 일련의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손발에는 식은땀이 차고 약간 끈적하거나 축축해지고 온몸이 조금 떨리거나 특히 팔다리가 힘이 빠지고 떨리는 것처럼 느낀다든지 금방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도 잔뇨감을 느끼고 자꾸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고 이렇게 긴장을 느끼며 일어나는 일련의 신체 반응들이 있습니다. 해서 공황장애를 경험하거나 위험을 겪었다고 해서 바로 정신건강학과를 찾아오기보다는 그 전에 소화기 내가 소화가 잘 안되고 체한 것 같아서 또는 두통이 있거나 어지러움을 느끼니까 신경과라든지 또는 심장내과 진료를 다 본 다음에 거기서도 검사를 해보더라도 큰 이상이 없고 이런 불편들이 지속이 된다고 하면 치료를 권유받고 정신건강학과를
찾아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율신경계가 우리가 갖게 되고 먼저 즉각적으로 놀란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생존에 유리하기 위해서 생겨난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이런 것들이 심하게 항진되고 올라간다고 해서 죽게끔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이것이 훅 떨어뜨리는 브레이크 작용이, 브레이크 서킷이 작동한다고 하는데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거든요. 원래는 심장에서 피가 짜서 위로 올려야지 우리가 어지럽지 않고 의식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위장관에 있는 피도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고 그리고 심박수도 빨리 돌고 이러면서 혈로분포가 바뀌면서 또 과호흡의 기전이 또 놓여있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어질어질하고 쓰러질 것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쓰러져 버리게 되면 심장에 있는 피가 굳이 짜서 올릴 것도 없이 골고루 퍼지기 때문에 한숨 자거나 휴식을 취하고 나면 편하게 깨어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생각해 보시면 내가 의식이 조금 떨어지고 어지럽고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고 그리고 곧 쓰러질 것 같고 몸이 평상시에 겪어보지 않았던 그런 떨림과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압박감을 느낄 때 그 당시 상황에서 편안하게 한숨 자고 나면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고 편안하게 느껴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러다가 다시 못 깨어나는 건 아닐지 이 뭔가 어디 몸에 단단히 고장이 났다라고 느껴질지 위험이라고 인식될 가능성이 좀 더 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험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다시 작동이 왕 하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불안, 스트레스를 받고 위기에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고 신체 예산을 조절하는 이런 우리 몸의 구조가 그런 문제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안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아래에 이쪽 축을 보실 것 같으면 이런 거는 프레셔, 그러니까 스트레스의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쪽 세로축은 수행 능력, 수행하는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의 연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시험이라든지 어떤 위기라든지 어떤 대응을 한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만히 있기보다는 어떤 퍼포먼스, 어떤 대처와 행동을 할 건데요. 스트레스 정도가 수준이 너무 낮고 긴장이 하나도 없고 이해안되고 편안한 상태일 때는 그때는 뭔가 움직여지지가 않을 겁니다. 한참 시험이 많이 남을 때에도 우리가 미리 공부를 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시험날이 바로 다가오는데 내가 그동안 준비한 게 없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유급이나 낙방을 면치 못할 것 같고 이렇게 너무 압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불안과 공황과 분노를 느끼기는 하겠지만 그때도 머리가 하얘진다고 하는 것처럼 어떤 수행 능력이 적절하게 발동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너무 과도한 불안도 아니고 너무 불안과 긴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옵티멀 퍼포먼스 레인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적정 수준의 불안 정도, 적정 수준의 각성 수준이 필요하기는 하지요. 그럴 때 우리가 좀 더 적절히 위기에 대응도 하고 우리가 더 쫓기는 마음 때문에라도 다시 책상에 앉고 어떤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안과 스트레스가 꼭 나쁜 기능만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실 건 없이 적정 수준, 적절한 상황에 적절히 느끼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그 기능을 잘 알고 계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생겨나게 되니까 이렇게 안전과 일상과 생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안도감을 느꼈던 그런 환경들이 확 침투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위기들이 도래한 것 같아서 집 밖으로 나간다든지 어떤 오염이나 감염에 대한 걱정이 당연히 조심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 많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해서 여러 가지로 불안을 느끼기가 훨씬 쉬워지기도 하고, 이럴 때는 위생관리 차원에서라도 손 소독제도 잘 바르고 손도 다녀오고 나면 잘 씻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손 씻기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지켜주기도 하고 가족으로의 감염을 막아주기도 하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로 씻고 어느 정도로 닦아야지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일까요? 해서 코로나 시대가 도래를 하고 그러면서 더더군다나 이제 오염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시대적 환경이 요구받으면서 감박 증상도 많이 좀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처럼 장갑을 끼고 그리고 걸레질을 하면서 돋보기로 보면서 계속 마치 여기에 있는 어떤 균이나 바이러스, 어떤 먼지 같은 것들을 적절히 없애야지 내가 안전할 수 있다라고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강박 사고와 그리고 그를 해결하기 위한 대처 행동 패턴으로 나타나는 강박 행동이 특징으로 하는 병이 강박증입니다. 강박증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강박 사고라고 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데도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강박 사고, 침습적인 어떤 생각들을 대표 증상으로 하고, 이런 강박 사고로 인해서 생긴 불안을 떨어뜨리고 감소시키기 위해서 반복적인 어떤 리추얼, 의식 행위를 하거나 그 불안을 낮추기 위한 어떤 행동을 일삼는 것을 강박 행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참 많이 지속적으로 생각이 멈추지 않고 일어나며 이로 인해서 생겨난 불안을 통제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자꾸 쓰게 되지요. 그래서 오염이 된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자꾸 들고, 이로 인해서 조금 깔끔하지 않거나 뭐가 묻어있는 그런 느낌이 들게 되면 씻거나 청소하거나 하는 그것을 낮추기 위한 행동을 과하고 집착적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또한 어떤 순서라든지 배열이, 질서가 딱 들어맞지 않는 것 같고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으면 자꾸 반복해서 정리정돈을 각맞추기를 하거나 체크를 하거나 하기도 하고요. 또한 떨어진다는 그런 느낌, just like 한 느낌이 들지 않을 때는, 불확신이 들 때는 이것을 내가 안심이 될 때까지 체크하고 확인을 하는, 가스밸브를 반복해서 잠근다든지 문을 닫고 나서 여러 번 잠겼는지 확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강박 행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자꾸 숫자가 세게 되고 그 숫자를 세마기를 했을 때가 좀 안심이 되고 긴장이 떨어지고 조금 그런 안도감을 느끼기 때문에 하게 되는 그런 강박 행동도 많이 있고요. 이제 강박증이라고 하는 것은 강박 사고가 있고 그로 인해서 생긴 불안, 그것을 떨어뜨리기 위한 강박 행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강박 행동이 없이 인트로시브 타입이라고 하지만 내적으로는 그런 불편한 느낌을 내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나 어떤 만트라나 주문같이 그 내적인 행동을 통해 가지고 그걸 컨트롤하는 경우, 그런 유형도 있습니다. 강박 사고가 주가되는 그런 질환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더욱더 발견이라든지 불편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에서 다른 대응과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치료라든지 발견이 어려운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강박 증상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하기에 앞서 여러분들께서 조금은 이 실습을 같이 따라해 보신다면 그러면 보다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긴 한데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손으로 쓰고 있는 어떤 볼펜이 각자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눈앞에 보이는 이런 볼펜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지금 선명히 눈으로 보신 다음에 잠시만 눈을 감아 보십시오. 눈을 감았을 때 방금 봤던, 그리고 방금 만져보셨던 그 볼펜의 모양, 크기, 색깔이 선명히 눈앞에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떠올려 보실 수 있겠습니까? 좀 전에 보셨던 모양이거나 크기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안에서도 어떤 모양이었는지, 크기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이 떠올리기가 수월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눈을 뜨시고
이게 제가 눈을 방금 감고서 어떤 모양, 어떤 크기를 떠올리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그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지금 이런 볼펜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이 다른 사람들도 보는 것이라고 여기기 쉽겠지만 그것은 오감 경험에서 펼쳐지는 경험입니다. 오감 경험의 세상, 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몸에 닿는 그 느낌, 이렇게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감각기관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이상 우리가 같은 경험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감 경험으로 받아들인 이후에 우리가 안으로는 어떤 게 연상을 하고 떠올리고 각자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경험을 하는 것 같지만 오감 경험과 내적 경험, 외적 경험과 내적 경험 이렇게 2가지 그 종류가 있다는 것을 조금은 이해를 하신다면 이 차이를 조금 버리게끔 접근에 들어가는데 유용한 방법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볼펜이 있다고 할 때 이렇게 오감 경험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속으로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감각장애라고 한다고 하면 보통은 안에서 펼쳐지는 내적 경험의 그런 반복되는 어떤 생각이라든지 그런 느낌을 외부 경험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시도를 계속 하게 되는 그리고 그렇게 시도를 했을 때 단기 결과 측면에서는 일말의 안도감이 들거나 편해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다시 그러한 갈고리가 생겨나게 되면 불편이 생겨나게 되면 통하는 방법을 계속 쓰게 되면서 이 루프를 계속 돌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 능력 덕분에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 보셨던 그런 볼펜이 더 이상 나오지 않거나 잘 써지지가 않는다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보는 게 도움이겠습니까? 이 볼펜을 교체하거나 고치거나 버리고 새로 사는 것이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합니다. 오감 경험의 세상에서는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을 찾고 마련하면 해결이 될 것이지요. 하지만 불안한 생각이나 불안한 감정을 우리가 경험한다고 할 때 그때 그 생각, 그 느낌, 그 감정은 어떻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오감 경험의 세상에서는 문제를 찾고 해결하거나 버리는 것이 도움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것을 시도하거나 방법을 찾게 됩니다. 마치 이거를 없앨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시도를 해보았을 때 잠깐이라도 통하게 되면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통제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요. 하지만 여기서 보면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불안을 통제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불안이 더욱더 심해지게 되고 이것이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고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가 시도하는 여러 가지 통제하는 방법이 외부 세계에서 작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우리 자신의 마음과 신체 안에서 통용되는 방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점을 궁금해하고 그것을 조금씩 알아가고 벌리게끔 하는 것이 이런 불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입하는 어떤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제가 잠깐 이제 감각증을 좀 더 설명하거나 개입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그런 이제 구성이기 때문에 오감경과 내적 경험 이 2가지를 이제 분리하는 것을 2부 강의 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조금 다 설명을 못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수용전염 치료 역시 매트릭스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가져온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공부해 보신다면 또 유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1부 강의를 듣는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0분간 우리가 잠깐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만나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식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짧은 휴식 시간이었지만 휴식은 잘 취하고 돌아오셨습니까? 다시 2부 강의를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불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신체의 현상이라든지 몸과 관련된 그런 증상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2부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와 거리 두기를 적절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이제 학생이라든지 부모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불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거나 조금은 상의를 할 수 있을지, 이런 실용적인 측면을 조금은 얻어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군가한테 어떤 내가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이제 그런 불안에 대해서 다뤄보거나 경험해봤던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측면을 이렇게 설명하거나 이렇게 전달한다고 할 때가 훨씬 더 강력하고 파워풀한 부분도 있을 거라서 여러분들께서도 조금은 누군가한테 쓰기 위해서 내용을 듣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보다 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커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좀 더 유용하고 도움이 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면담하거나 상담하는 그 현장에도 좀 자연스럽게 묻어나올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화 과정에 넘어가게 앞서가지고 기본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 두 가지를 좀 복습한다는 의미로 좀 더 부연 설명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현상이 있다고 할 때 과잉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결핍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아이가 불안을 느끼고 그로 인해서 회피하는 행동이 많다, 그것이 과하다라고 본다면 우리는 면담에 들어가거나 개입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좀 더 줄여보자, 참아보자, 조금은 없애보자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지 불안, 긴장을 느낄 수 있을 것인데, 그때 이에 대해서 대처하거나 대응하는 기술이 적거나 부족하다라고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더 해볼까, 이런 방법은 어떨까, 더 하자는 쪽으로 진행을 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학부형이라든지 또는 또 학생하고 면담을 하거나 개입에 들어갈 때 유용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보통 이것이 많다고 하면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또는 학부모님들께 이런 문제를 조금은 어머니께서도 없애는 데 좀 도움을 달라고 그러면 이제 바로 반발에 부딪힙니다. 우리 역시 한다고 얘를 돕고 있고 애한테 시켜보기는 했다. 근데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해봐야 되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면담이 부딪히고 조금 우리는 학생을 도와주고자 하는 부분인데 조금은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어머니께서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도와주고 잘 해오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런 접근과 이런 안 해봤던 시도를 좀 더 해본다고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족하다라고 보고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도와주겠다는 그런 식의 접근을 한다면 이제 불안이 심하고 하는 그런 부모님들에게도 개입하거나 면담을 할 때 좀 도움이 될 것이라서, 똑같은 현상에서 과잉으로 볼 거냐 또는 뭔가가 부족하다라고 결핍으로 볼 것이냐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복습할 개념은 수인하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누군가한테 소리 질러 본 적이 있는지 이런 슬라이드로 앞전에 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짧게 빨리빨리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하자면 우리 역시 다들 소리 질러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소리 질러 보게 될 때는 즐겁고 상쾌하고 편안할 때 우리가 그러지 않고 우리가 힘들거나 속상하거나 불편할 때 우리가 소리를 지르듯이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 그리고 우리의 학생들, 그리고 남편, 배우자이기도 할 것입니다. 해서 소리 질렀다 라고 할 때에는 왜 소리 지르는지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는 것은 크게 유용한 방법이 아니고, 소리 질렀다고 하는 걸 보니 참 힘들었구나, 소리 지를 만큼 속상했구나, 소리 지를 만큼 많이 불편했구나, 이렇게 보니 만큼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어떤 부분에 힘들었는지, 속상했는지, 불편했는지로 우리는 따라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이 행동이 많다라고 보면 왜 소리 지르는데, 왜 또 불안한데, 왜 자꾸 떨리다고 하는데, 왜 아프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줄이려고 우리는 많은 시도를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가슴이 답답하다고 할 만큼 힘든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떨 때 많이 힘든지, 그렇게 힘들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도움일 건지, 이렇게 부드럽게 그 사람의 힘든가 속상한가 불편을 바라보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이 더욱더 유용한 접근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때 피해야 될 질문이 이제 왜라고 질문하는 것을 피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유대기를 불러들이는 질문이기 때문에 왜 불안해하는지, 왜 그러는지, 왜 안 하던 행동을 하는지, 그 이유를 갖고 오늘따라 소리 지르기 좋은 날씨라서 우리가 소리를 지르거나 그런 날은 없습니다. 소리를 지를 만큼 힘들면 그렇게 하겠지요. 이렇게 그 이유를 따지거나 그럴 만한 상황인지를 보지 않고 소리 지르는 걸 보니 참말이 힘들었구나 수용하고 인정해준다고 해서 수인하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유용한 개입 방법이 됩니다. 해서 소리 질렀다 라고 하는 칸에가 이제 행동 칸이 될 거고요. 뭐 던졌다, 때렸다, 울었다, 배가 아팠다, 학교를 빠졌다. 근데 그런 행동을 할 만큼 힘들었구나, 속상했구나, 불편했구나. 이쪽은 이제 감정 영역이 됩니다. 뭐 너가 그렇게 한 거 보니까 많이 기분이 좋았구나. 이런 것들은 크게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그때는 우리가 회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는 같이 웃거나 같이 농담을 하거나 하겠지만 보통 우리가 그 상황을 피하거나 알아서 하라고 하거나 그거는 엄마도 모르겠다고 하거나 이렇게 이제 반목과 회피가 일어날 때는 힘들거나 속상하거나 불편할 때 우리도 그렇게 행동을 하거든요. 해서 이렇게 힘들었다, 속상했다, 불편했다 이 워딩 그대로 쓰는 것을 만약에 이제 본인께서도 어떻게 얘한테 받아줘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교육하거나 알려주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될 것이라서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결해 주기가 아니라 들어주기를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뒤에도 이제 불안에 대해서 어떤 면담하거나 할 때 수인하기하고 어떻게 이어지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잠깐 간략하겠습니다. 이제 그 코로나에 이제 맞춰서 그 맥락 행동학이라고 하는 그런 연구 모임에서는 이제 조금은 사람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불안에 대해서 대처하거나 이 코비드 시대를 살아남는 것에 대해서 이 페이스 코비드를 마주하라 라고 하는 앞글자를 따라서 이 약어로서 각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여러분들께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페이스 코비드 F는 Focus on what's in your control입니다. 당신이 조절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라 이죠. 여러분들께서 평온을 비는 기도라는 것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주옵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나가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문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평온과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더더군다나 지금처럼 코로나가 도래를 하고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갈 때도 이런 지혜와 평온과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을 좀 말을 바꿔서 하자면 신체 예산을 우리가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것에 적절히 쓰고 쓸 수 없는 부분에는 그것은 조금은 집중하거나 투자를 하지 않고 신체 예산을 관리하라 라는 것하고도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휴대폰이라고 하는 것, 언제라도 미디어라든지 그 어느 시대보다도 많은 정보를 손쉽게 접하거나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거꾸로 이렇게 미디어 시대를 살아갈 때에는 너무 과도한 정보에 오히려 우리 뇌가 지쳐나가게 되죠. 유튜브를 보신다고 하더라도 정말 좋은 강의, 좋은 내용들은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을 들어야 될지, 어디에 시간을 써야 될지 오히려 모를 지경이기도 하지요.
해서 계속 코로나 확진자 수가 나오고 이런 소식을 듣다 보면 거꾸로는 너무 지쳐서 둔감해지기도 하고 조금 과도한 불안과 걱정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대면과 접촉이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을 낳게 되니까 언택트를 강조를 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언택트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렇다고 해서 물리적 거리두기를 안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 심리적으로 거리를 둘 것은 없다는 그런 의미로 온택트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또 그런 신조어가 많이 나오기도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디까지가 위험인지 아닌지 우리가 좀 구분하는 것도 어렵긴 한데 그리고 무엇을 통제할 수 있고 무엇을 통제하지 못하는지 어떤 것은 받아들여야 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혼선이기도 하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적절히 보기 위해서 또 하나 실습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편하게 따라오면서 좀 잠깐 동안만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렇게 흰 곰이 있다라고 합시다. 여러분들 이제 어디서 북극곰, 흰 곰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 흰 곰을 잠깐 동안만, 한 30초 동안만 제가 부탁드릴 테니까 머리에서 지우십시오.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흰 곰이 재롱둥이라서 노란색 가방을 등에 메고 있어요. 이 흰 곰이 노란색 가방을 메고 있다는 것도 머리에서 지우십시오. 이 흰 곰이 근데 노란색 가방만 메고 있지는 않고 검은색 선글라스도 끼고 있는데 이 역시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아까 전에 이 곰이 메고 있는 가방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억이 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회색인가요? 이제 회색이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에게는 어떻게 해서 왜 회색을 떠올리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다시 또 합니다. 그러면 왜 선생님이 노란색이라고 해서 노란색이 아닌 거를 떠올렸지요? 라고 금방 노란색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렸던 것은 흰곰을, 노란색 가방을, 선글라스를 떠올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으나 어떻습니까? 그렇게 잘 되십니까? 이것이 유명한 사고통제 역설의 실험이라고 해서 화이트베어 이펙트라고 따로 심리학계 용어가 있을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이제 알 수 있냐면 우리는 떠올리지 않으려고 내적 현상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떠올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떠올리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새겨지고 기억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흰곰이 선글라스 끼고 노란색 가방 메고 있는 걸 기억하신다는 게 여러분들 삶에 어떤 도움이 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좀 이상한 의사에게 이상한 강의를 듣는 바람에 여러분들은 이제 머릿속에서 지워지기 어렵게 됐습니다. 무슨 색 곰이라고요? 무슨 색 가방이라고요? 자꾸 기억에 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제 사고통제 역설의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밝혀지면서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떤 상담이라든지 이론을 배워왔을 때 그때 들었던 내용과 계속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1세대 행동치료라고 하는 것이 왓슨, 스키너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강화와 처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인간 역시 동물이라는 거죠. 유인적인 것에는 끌리고 혐오적인 것에는 회피가 일어나고 하지만 사람이 동물이냐? 사람은 그와 달리 생각을 한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거나 역기능적인 사고, 잘못된 생각을 찾고 그것을 교체를 하거나 바꿔야지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여겼습니다. 어떻게 곰을 떠올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시니까 잘 되십니까?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떠올리지 않기라는 게 과제였다는 것을 안다고 하신다고 해서 머리에서 지워지십니까? 해서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게끔 우리가 요즘 알고 있는 것은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 맞는데 생각에 휘둘리는 동물이라는 것 역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이 이제 삼동양
인지행동 치료가 이렇게 변화를 겪고 나아가는 그런 지점이기도 합니다. 해서 A에 해당되는 부분은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려라 라는 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어떤 개념이나 생각에 속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할 수 있는데요. 나는 슬프다라고 어떤 생각이나 어떤 말이 들려왔다 라고 하면 이것을 그대로 우리는 믿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또 슬프다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또 이 생각이 들었다고 겨루게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내가 슬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약간 화면이 가려지긴 했네요. 이 측면을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뭐 진해 쪽에서 생활을 하시거나 그 근처로 오고 가시는 분은 뭐 진해 장복산을 보거나 아니면 집 근처에서 약간 단풍이 지는 모습을 보실 수도 있을 건데요. 단풍을 보실 때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흑백 화면이 더욱더 보기에 좋으십니까? 아니면 이 화면이 선명하고 알록달록한 이 색깔이 보다 더 잘 와닿고 또 단풍답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마 대개의 경우에는 후자일 겁니다. 일부러 단풍 구경을 가면서 선글라스를 끼고 가시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이 모습을 보면서 검은 색깔은 너무 좀 거무튀튀해갖고 빼고 보고 붉은 색깔은 핏빛을 연상하고 자연을 연상케 하니까 빼고 버리고 이렇게 색을 골라서 보지는 않으실 겁니다. 검은색이든 붉은빛이든 노란빛이든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우리가 참 생동감 있다 또 아름답다 라고 느끼듯이 우리 감정에서 여러가지 느낀다고 하는 부분도 이와 같습니다. 불안이든 답답함이든 기쁨이든 어떤 것을 골라서 이것만 오래오래 느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건데 감정을 크게 분류를 하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느끼고자 하는 그런 좋은 감정이 있고요. 우리가 느끼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혐오가 일어나는 안 좋은 감정이 있을 겁니다. 좋은 감정도 다양합니다. 즐겁다, 설레이다, 편안하다, 기쁘다, 기대된다, 가슴 벅차다. 또한 싫은 감정도 다양하게 있죠. 외롭다, 공허하다, 허전하다, 슬프다, 빡치다, 텅 빈 것 같다, 허무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겠지만 이 모두가 느낌, 어떤 감정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은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면담을 하거나 개입에 들어갈 때 내가 이런 감정의 분화, 라벨링이 적절히 되어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역시 많이 어려움이 됩니다. 해서 아이가 자기 감정을 알아차리고 또는 표현하고 그러면서 감정에 대해서 인식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많지 않았는데 그 친구에게 너는 지금 어떤 기분이야? 어떤 상황이니? 여러 가지를 많이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되게 돌려받는 대답은 잘 모르겠다입니다. 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를 많이 만나실 겁니다. 도와주고 싶지만 아이가 표현을 잘 못하니까 얼마나 많이 답답하셨습니까? 하지만 이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쓰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사용을 하면서 더욱더 늘어가는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아직 그런 기술과 그런 게 부족할 뿐입니다. 해서 그 아이와 이제 그런 순간들을 묘사해보고 그리고 그 느낌은 그럼 좀 더 찝찝한 것에 가까웠을까? 너가 그런 입장이라면 정말 많이 답답하고 힘들었겠네. 그럴 때는 몸에서는 어떤 반응들, 어떤 불편들이 좀 일어났었니? 그때는 가슴이 많이 쪼여오고 답답했어. 그거는 진짜 많이 불안했던 것 같네. 근데 너는 이제 우울할 때 그런 느낌들을 많이 느끼니? 이러면서 이제 그 순간순간들이 이것은 찝찝하다고 표현하는구나. 이것은 짜증나는 것에 가깝구나. 이것은 찝찝한 거에 가깝구나. 이런 식으로 분화가 일어나야지 그 순간을 적절하게 어떤 단어로서 설명하거나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지거든요. 요즘 이제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 뵙게 되면 아이들이 표현이 거칠고 욕이 많다. 그 욕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몇 마디만 들어도 그만 습득한다.
이런 이제 반응들을 들어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욕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적으로 보면 이렇게 쌍시옷 발음이라든지 이렇게 센 발음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C라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놓고 보면 이제 그렇게 센 소리, 된 소리만큼이나 우리의 그 순간에 그러한 강렬한 감정을 딱 담아내고 포착할 수 있는 그런 단어도 상당히 드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런 느낌이 뭐에 와닿는지 잘 몰랐는데 어떤 욕을 딱 듣게 되면 그럴 때는 정말 습득이 좀 빠르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그 언어를, 그 단어를 대체할 만한 다른 단어가 없는데 그럴 경우에는 계속 그것을 사용을 하게 될 것이고요. 해서 아이에 대해서 좀 상담하거나 면담에 들어갈 때도 이렇게 감정의 부나 입자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들어가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아이가 아직 둘째는 어린데요. 바람 왜 차가 안 가냐고, 그러면 파란불이 되면 갈 거라고 하면 파란불 아닌데 초록불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파란불이라고 한다고 해서 못 알아듣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엄밀히는 여기 파랗다고 하는 게 어디까지를 이야기를 합니까? 도대체 어떤 색깔이 파란색이죠? 파란색이라고 이야기를 편하게 하지만 정말 다양한 색들이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파란색이라고 하는 것과 화가가 또는 디자이너가 이 색감을 다르게 갖고 옥색과 프로시안 블루가 이렇게 색깔의 톤이나 채도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은 되게 다양할 겁니다. 그런 덕분에 화가가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든지 그 섬세함 그리고 색감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차이가 다르기도 할 거고요. 정말 많은 다양한 푸른 빛깔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들을 이제 늘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준다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의 입자도를 높이라는 것이 저는 학교만 가면 자꾸 불안하다고 한다고 하면 불안은 그럴 때는 몸 어디에서 느껴지는지 몸에서는 어떤 식으로 느껴지는지 그런 불안을 몸에서 느낄 때는 좀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것은 이제 그러한 느낌이 일어났을 때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본인이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과정 중에 한 가지인데요. 이런 방식으로 같이 탐색을 좀 도와주고 감정의 입자도를 높여나가고 해나가는 과정도 좀 유용한 불안에 개입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될 것입니다. 재범주화라는 것은 이제 몸에서 두근거리고 호흡이 답답하고 그리고 조금 긴장감이 느껴지고 몸에 힘이 들어가고 하는 그러한 반응들은 우리가 불안하거나 걱정이 되거나 두렵고 좌절감을 느끼거나 분노를 경험하고 초조하고 슬플 때도 그런 일련의 반응은 공통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되거나 놀이동산에 가서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있거나 또는 누군가한테 따뜻함을 느끼거나 배려를 받았거나 설레거나 신나거나 스릴을 느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내가 학교에서 여러 가지 불편이나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다시 친구하고 다툼이 있었다고 할 때 그 친구들이 있는 공간에 내가 다시 갈 때는 용기를 내야 되는 순간에도 마찬가지로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되고 걱정되고 몸에 힘이 들어가는 것은 매한가지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 이 경험하는 그 불안과 초조, 몸의 반응에는 이렇게 나한테 용기 있게 맞서야 되는 그 순간하고도 이어진다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고 같이 들여다볼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 같은 신체 현상과 감각을 재범주화 시킨다고 하는 그런 개입 방법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그것도 탐색에 들어가고 그것과 이어준다고 하는 그런 개입이 상당히 유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실습인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어떤 의자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의자는 딱딱합니까? 푹신하십니까? 그 의자는 내 몸의 몸무게를 충분히 지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앉아 있다라고 하신다면 왼쪽 엉덩이에
좀 더 체중이 실리십니까? 아니면 오른쪽 엉덩이에 체중이 좀 더 실리십니까? 어떠신가요? 선명히 그 느낌을, 내 몸의 몸무게를 의자가 떠받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앞에 강의를 들으시면서 계속 이 의자가 닿아있는 느낌 또는 그쪽으로 나의 몸무게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의자가 푹신한지 딱딱한지를 알아차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 앉을 때 이렇게 불편을 또는 느낌을 알아차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강의 내용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에는 아마 그런 것들이 전혀 의식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십니까? 저도 여러분들께 이런 설명을 하면서 지금 제 의자가 제 엉덩이에 닿아있는 그 느낌이 선명히 느껴지는데요. 제가 했던 일은 여러분들께 질문을 통해서 그쪽으로 주의를 돌렸던 그런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불안이라든지 답답한 두근거림, 그런 것들을 느끼고 거기에 주의가 집중이 되어 있는 동안에는 보다 더 선명하게 이렇게 알아차리고 느껴지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주의를, 어텐션을 어떻게 알로케이션, 옮겨가게끔 하는가도 또 우리가 불안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몸의 감각을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요즘은 이제 마음 챙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마인드풀리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인드풀 하다는 것은 생각과 감정과 느낌, 기분이 가득 차서 마음에 가득 찬 그런 의미가 될 거고요. 마인드풀리스라고 해서 마음 챙김 또는 주의 집중을 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만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해서 제가 방금 썼던 방법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는 푹신하십니까? 딱딱하십니까? 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의를 그쪽으로 옮겼던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 몸에 대해서 좀 알아차리고 몸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불안이라든지 우울감을 느끼는 것도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미 앞에서도 몸에 대해서 불안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물어봤던 거하고도 이어지고, 또한 페이스, 컵에 대해서 세 번째 C, 당신의 몸으로 돌아오라 하는 거하고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또 다른 생각을 덧대어서 계속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내 신체 예상관리, 컨디션을 조절하고 적절한 수면과 적절한 움직임,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더욱더 불안이 느낄 자율신경의 변동의 폭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한결 더 대처가 수월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만 오면 많이 졸리고 힘들고 불안하고 초조하다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잠은 어떻게 자는지, 그리고 야간에 또 잠이 안 오거나 불안해서 또 친구와 통화를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그런다고 신체 예산 관리가 엉망이지는 않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살피고, 또 더욱더 스트레칭을 하거나 또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할 수 있는 시간대를 확보하고 그걸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살펴주는 것도 상당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특히 초조하고 불안하다고 할 때 몸을 움직이고 산책을 하거나 걷거나 스트레칭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그런 대처 방법들을 알려주는 것 역시 유용한 방법이고요. 해서 지침, 기상시간 지키고 일상적인 루틴을 만들고 적당한 유산소 운동을 하고 불규칙한 낮잠을 줄이거나 등이 기대 있는 것을 좀 줄여야지 저녁에 잠을 잘 잘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불안하거나 초조하다고 할 때 커피나 카페인이나 각성 효과가 있는 그런 물질들을 좀 삼가하거나 조심하는 것 역시 중요한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는 당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고 참여하라입니다. 이것은 이제 마인드풀리스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몸의 변화, 감각에 집중을 하고 현재 내가 주의를 할당하는 곳에 집중을 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만 참여하고 여기에 오히려 느끼고 할 때가 다른 데로 생각이라든지 마음이 멀리 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해서 이제 학교를 못 갈 만큼 불안하고 힘들다고 해서 집에 있다고 해서 보통 이제 학부형이라든지 그렇게 지도를 할 때는 집에 와서 학교에서가 힘들었다고 낮잠을 자거나 드러누우게끔 하지는 않습니다. 학교를 가지 않아서 학교에 있을 때의 불편이라든지 어려움을 피했다고 해서 내가 등을 붙이고 그대로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에 있으니까 내가 학교를 가고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가족들의 일을 돕거나 하지 못했던 어떤 설거지라든지 청소라든지 함께하는 산책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더욱더 하게끔 해야지 따님이, 아드님이 불안한 것이 덜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역시 여러 가지 골칫거리라든지 어려움이 있는데 나는 쉬겠다고 들어놓고 이렇게 있다고 해서 그 생각이 떠나거나 그러지는 않던가요? 근데 오히려 마침 다른 자녀들이 밥을 달라고 해서라든지 내가 밥을 먹기 위해서라도 뭔가를 만들고 요리하거나 설거지를 하고 있거나 세탁기를 돌리고 있을 때만큼은 그때는 지금 여기에 감각에 집중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으로 빠져들고 정신 경험이 펼쳐지는 게 덜하게 됩니다. 해서 어떤 활동할 거리를 주거나 독서할 거리를 주거나 해서 지금 여기의 활동으로 집중하게끔 이렇게 안내를 하고 코치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기를 힘들어하고 특히 힘들다 그래서 위클래스 교실로 왔다고 해서 여기서 그냥 들어놓아서 자고 있거나 또는 걱정하고 있게끔 그렇게 만들 것이 아니라 여기서라도 읽을 거라든지 보고 있는 거라든지 할 거리를 정해주고 그거를 하게끔 하는 것도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스토커라든지 여러 가지 체스 게임이라든지 뭔가에 집중할 거리가 있을 때 오히려 불안과 긴장을 좀 낮추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면담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숨이 가빠하고 어떤 정신 경험 속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지금 여기로 불러들여야 됩니다. 그것 중에 한 가지가 야 잠깐만 우리가 이제 이야기 나눴던 걸 멈추고 저기 혹시 선생님 목소리는 잘 들리니? 그리고 이 방의 불빛은 어때? 화난 것 같아? 아니면 적당한 것 같니? 혹시 방이 너무 춥거나 그렇지는 않아? 지금 몸이 답답하거나 안 그러면 편하게 느껴지니?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오감 경험,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이것을 알아차리게끔 해서 지금 여기로 불러드립니다. 그러지 않고 힘들었던 기억이라든지 나의 불안했던 상황을 떠올리게 되면 다시 어느 순간 그 정신 경험 속으로 들어가서 몸만 지금 여기 있지 그 불안과 긴장을 여실히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숨의 가쁨이라든지 눈시울이 붉어짐이라든지 호흡의 가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여기로 적절한 아까 OTMR 퍼포먼스 레인지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은 인내의 창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범위 안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너무 과각성이 되지도 않게 너무 저각성이 되지도 않게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관찰하면서 이끄는데요. 이것이 제가 앞에 이제 설명드렸던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게끔 하고 그렇게 만드는 과정이 오히려 더 정신경험으로 새는 것을 줄여주게끔 하기 때문에 더욱더 유용한 방법이 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5번째로 전념 행동을 하자 커밋먼트 액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념 행동은 앞에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과도 같이 이어지는 부분이지만 나한테 중요하고 소중한 일에 나의 가치에 더욱더 전념하고 그 행동을 찾아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방하라. 나의 고통스러운 감정과 불안에게 공간을 마련하고 자신을 돌볼 여유를 좀 확보하라 인데요. 우리 마음 안에는 여러 가지로 좀 불편과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울부짖는 아기 고양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기 고양이가 자꾸 가르당거리고 캬거리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 아기 고양이를 우리는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보살피는지 핥아주는지 아니면 다그치는지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도 있거든요. 해서 학생이나 그 사람이 어떤 포유를 하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연민이라든지 누군가를 돌본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자기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불안 또는 어떤 우울감, 어떤 불편한 생각, 안 좋은 기억을 아기 고양이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얘가 도움을 요청하고 힘들어할 때 어떤 식으로 수용하고 인정해 줄 수 있을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접근에 들어가는 것도 유용한 방법입니다. 앞에 다시 한번 복습을 했던 수인하기하고도 이어지는 부분이란 것을 아실 겁니다. 이렇게
울부짖고 또는 자꾸 불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당장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고 할 만큼 지금 떨리고 그런 불편을 호소할 만큼 힘든 거죠. 내가 힘듦을 맞이하는 순간이라고 요 불안을 조금 바꿔서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해야지 요것을 둘 수 있는 공간과 여유가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가치를 찾고 이제 따르자인데요. 이것은 당신에게는 누가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한가? 라고 하는 질문하고도 이어지게 됩니다. 학생이 이제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불안하고 힘들다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학교를 왜 나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에게 뭔가 중요한 게 있고 필요한 게 있어서 그 순간에 머무르고 학교를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너에게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우리가 관계 구성을 시켜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사건이라든지 두려움이던 긴장이 있고 그런 긴장이 있는 와중에 또 그 교실에 앉아있고 머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고 불편한 일은 맞지만 그 불편을 맞서는 그런 용기가 너에게도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그 가치와 이어줄 때 그때가 우리가 좀 더 머무르거나 반응을 관찰하는 것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리고 가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명제는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어떤 도움을 요청하거나 면담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떠올릴 만한 좋은 어떤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분들 역시 우리야 이제 이 학생이 학교에서 힘들어하면 우리가 이제 어렵고 불편하고 번거롭기 때문에 이 학생을 돕기 위해서 이 학생이 편해져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께 연계하고 도움을 요청드릴 수는 있는데 부모님 역시 각자의 일상과 삶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기 어머님 좀 아이 데리고 어떤 진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받아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도 이제 이야기를 해봤다고 또는 그래 해도 안 된다고 이러면서 많이 힘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결국 우리의 만남은 이 학생이 그 부모님한테 중요하고 우리 역시도 이 학생이 중요하니까 이 과정을 하고 있듯이 어머님 저도 누구누구를 도와주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머니께서도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어머니께도 누구누구가 힘들다고 한다면 상당히 걱정되고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참 번거롭고 시간이 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조금은 함께 상의라도 하고 또 한번 진료를 보고 오신다고 하면 조금 그 다녀온 내용을 좀 같이 공유해 주시면 저희도 아이를 도와주는데 더욱더 유용하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부모님의 가치를 건드려야지 그래야지 그 삶에서 우선순위가 올라오게 되고 움직이거나 여러 가지 시간과 에너지를 내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실 겁니다. 가치가 어떤 건지 이런 것을 탐색하거나 좀 관심을 둔다는 게 유용한 방법이 됩니다. 특히 이제 뉴노멀에서 가치를 추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코로나가 도래하고 하면 예전에는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만나고 하는 것이 정상이었고 또한 그런 것이 권장받고 좋은 일이었지만 시대가 바뀌게 되면 새로운 뉴노멀의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되죠. 이 속에서도 내가 지속적으로 SNS를 통해서라든지 또 그 친구하고 또 연결이 되고 그 친구와 함께 어떤 활동을 하고 직접 만나고 놀지만 못한다는 것 뿐이 없지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다시 살아가게끔 그 가치를 추구하는 방식을 통해서 뉴노멀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거치게끔 면담에 들어가고 구성을 잡는다면 상당히 유용한 움직임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에 identify resource 자원을 찾아라의 이제 약어인데요. 여러 가지 감염병 심리사회 방역 지침이라든지 또 요즘 마음 명상에 대한 마음 챙김에 대한 어떤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나와 있던데 특히 이제 추천할 만한 것은 제가 이제 소속된 그 명상의학회에서 김근숙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울산광역센터장이시기도 한데 그분이 이제 한 무료 앱 마음의 달인이라고 하는 앱도 여러분들이 한번 또 사용해보고 도움이 되면 권유하기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누군가를 보살피고 챙기고 하면서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되니까 그 속에서도 어떤 자원을 찾고 서로 연결이 될 것인지를 아야구 면담에 들어가고 발견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D는 디스인펙션 그리고 디스턴스 거리두기인데요. 감염 예방과 물리적인 거리 유지하는 것을 철저히 잘 지키자 하는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로나 시대의 심리 방역, 불안과 거리두기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강의는 마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집중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창에 올라있는 어떤 댓글이라든지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우울과 거리두기에 대한 심화교육 과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